안녕하세요. 책사랑 호수건입니다. 나의 인물관 제8장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나의 인물관 제8장, 불멸의 거장 괴테. 요한 볼프강 괴테, 1749년에서 1832년, 독일 작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희곡, 파우스트 등을 남긴 위대한 작가. 1977년 8월 월간 우쇼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8장 불멸의 거장 괴테. 참으로 난해하지만 왠지 모르게 젊은 시절부터 곁에 들고 읽은 책 파우스트를 생각하면 단테의 신곡이 함께 떠오른다. 500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유럽 정신사에 우뚝 솟은 이 양대 산맥이 나타내는 것은 모든 면에서 대조적인 세계상이라 해도 좋다. 신곡이 경건한 신에 대한 찬가라면 파우스트는 고뇌에 찬 인간에 대한 모색과 찬가를 담은 책이기도 하다. 단테의 세계가 신앙의 궤도라는 확실한 행복의 길을 나아가는 코스모스라면 파우스트의 일관된 기조는 복잡하게 뒤얽힌 해이에 물든 카오스라 해도 좋다. 역시 거기에는 정복에 대한 생각이 강조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충만을 예감하는 것이면서도 카오스 저편에 희미하게 보이는 서광의 공간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괴테가 예감한 여명이란 무엇이었는가? 과거 신이 중심이던 시대에서 인간이 주역인 시대를 향해 괴테가 남긴 거대한 발자취는 만유 유전의 중추적인 자리를 신에게서 인간에게로 옮기는 가교 작업이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한없이 아름답고 인간은 영원히 위대하다. 세계 시인 전집 제1 괴테 시집 중 도른부르크에서 괴테는 인간을 칭송하고 인간을 묘사하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다. 괴테에게 신이란 인간 안에 만물 안에 있는 무언가였다. 대체 외부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신은 무엇인가? 그저 손끝으로 온 우주를 돌리는 신은 무엇인가? 신은 진실 세계를 내부에서 움직여야 한다. 신은 자기 안에 자연을 낳고 또 자연 안에 자기를 낳는다. 그러므로 신 안에 사는 것, 신 안에 존재하고 작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의 비밀스러운 힘과 신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인간 내부에도 또한 온 우주가 있다. 그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것을 신이라 이름하고 그라고 부르며 신에게 천지를 바치고 신을 경외하니 필시 신을 사랑하는 것은 고대 국가 백성들의 칭찬할 만한 관습이다. 세계 시인전집 1 괴테 시집 중 에피그램. 괴테의 청춘 시기를 장식한 슈투름 운투드랑 질풍노도 운동은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 민족의 정신을 뒤덮은 중세적 신의 관념을 날려버리는 인간의 외침이었다. 그 운동은 60여 년에 걸친 창조에 이은 창조의 인생에서 하나의 파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괴테가 선배 헤르더의 영향을 받아 전개한 투쟁은 독일 문학 전체에 하나의 새로운 시대를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질풍, 슈투름과 노도드랑, 그것은 그야말로 깊은 안개 속에 서 있는 게르만 숲에 몰아치는 질풍이자 기독교 수도원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노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안개가 걷히고 견고한 석벽이 붕괴된 후에 찬란한 햇살을 받아 생을 구가하는 인간 군상이 난무하는 서곡이기도 했다. 이 시기의 대표작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다. 샤를로테 부프를 격렬히 사랑한 자신의 체험과 친구 예루살렘의 자살을 소재로 단숨에 쓴 이 소설은 전 유럽의 열광적인 도취를 불러일으켰다. 1774년 괴테가 25살 때였다. 그 이듬해 괴테는 신진 기예의 대공 카를 아우구스트의 초청으로 바이마르 공국으로 건너가 정치 생활에 들어갔다. 공국의 재원 마련을 위해 광산을 개발하고 조림 사업에도 공적을 남겼다. 이 기간에도 겨울의 하르츠 여행, 타우리스 섬의 이피게니 등의 작품을 썼지만 역시 바쁜 정모로 인해 창작은 정체되는 경향이 있었다. 10년 뒤인 1786년 9월 휴양차 머무르던 카를스바트를 몰래 출발해
곧장 이탈리아를 향해 남쪽으로 내려간 이유는 시인으로서 게테가 느낀 억누를 수 없는 충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우구스트 대공에게 무기한 휴가를 요청하는 편지 한 통을 남기고 행선지조차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베네치아와 피렌체를 거쳐 영혼의 도시 로마에 도착한 괴테는 넉 달간 창조와 미술품 견학을 위해 마음껏 돌아다녔다. 그리고 시칠리아 섬을 비롯해 이탈리아 각지를 돌아보고 다시 로마에 돌아와 10달을 보낸 후 고국 독일의 바이마르에 도착한 때는 만 2년이 지난 뒤였다. 귀국 후 괴테가 놓인 처지는 썩 좋지만은 않았던 모양이다. 바이마르 공국에서 맡아보던 정무는 광산 감독과 학예 관련 이해에는 모두 스스로 거절했지만 인간관계 면에서 주위의 반응은 차가웠다. 궁정 사람들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바이마르에서 10년 동안 연인으로 지낸 슈타인 부인과도 사이가 틀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프리드리 실러와 교우를 맺고 이를 통해 문학적 정신을 고양한 것은 괴테가 시인이자 문호로서 그 명성을 확고하게 굳혀 많은 결실을 거두는 시대를 열었다. 괴테보다 10살 어린 실러는 처음 만나 서로 알았을 당시 29살이었지만 군도, 관계와 사랑 등으로 극작가로서 부동의 명성을 얻고 있었다. 괴테가 직관적인 데 반해 실러는 사변적이라는 정반대의 기질을 보였음에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협력은 독일 문학의 황금시대라고 할 만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들어냈다. 1805년 괴테가 56살 때 실러가 불과 4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절친한 벗의 죽음에 괴테가 나는 내 존재의 절반을 잃었다고 한탄한 것은 너무도 유명하다. 이 시대는 유럽의 일대 격동기이기도 했다. 대혁명을 거쳐 신생의 의기에 불탄 프랑스는 나폴레옹을 황제로 옹립해 전 유럽을 자신의 판도에 넣으려 했다. 1806년 900년 가까이 이어진 신성로마 제국이 무너졌다. 나폴레옹은 1808년 10월 에르푸르트에서 독일 전국의 제후와 회견했다. 이때 괴테도 나폴레옹을 만났다. 괴테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나폴레옹은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이다 라며 감탄했다. 괴테 또한 나폴레옹을 존경했고 며칠 뒤 바이마르에서 나폴레옹을 맞이했다. 말년에 괴테의 주변은 점점 쓸쓸해졌다. 장수하는 사람이 늘 그렇듯 오랜 벗을 차례로 먼저 떠나보냈다. 67살 때 아내 크리스티 아내가 죽고 78살 때 슈타인 부인과 카를 아우구스트 대공이 잇따라 죽었다. 단 하나뿐인 아들 아우구스트는 괴테가 81살 때 로마에서 객사했다. 괴테가 82살에 숨을 거뒀을 때 임종을 지켜본 사람은 며느리인 오틸리의 단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괴테에게는 마지막까지 늙음이란 없던 모양이다. 58살의 괴테에게 정열을 불태우게 만들고 장편소설 친화력을 집필하는 에너지를 가져다 둔 사람은 18살 소녀 민나 헤르츠리프였다. 74살의 괴테는 온천 요양을 위해 떠난 마리엔바트에서 19살 소녀 울리케 레베초프를 보고 첫눈에 반해 결혼을 정한다. 그러나 청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심한 마음은 마리엔바트의 비가로 열매를 맺었다. 세계적인 명성을 확립한 말년의 괴테에게는 전 유럽뿐 아니라 저 멀리 미국에서도 왕후, 귀족, 학자, 예술가가 찾아왔다. 화가들은 앞다투어 괴테의 추상화를 그렸고 음악가들 또한 경쟁을 벌이며 곡을 만들어 헌정했다. 괴테를 찾아와 친교를 맺은 사람들을 열거하면 놀라울 정도다. 실러를 비롯해 노발리스, 셸링, 휠덜린, 장 파울, 비렐름, 그림 등의 문의는 물론 철학자로서는 헤겔이 있었고 음악가로서는 에그몬트의 서곡을 작곡한 베토벤, 젊은 멘델스존 등이 있었다. 나폴레옹이 이 사람이야말로 인간이다 라고 괴테를 평했듯이 인간으로서 한없이 풍요로운 마음과 자신 처한 고난에 꺾이지 않는 강인함, 그리고 드넓은 인간애를 갖고 있었기에 이처럼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이 괴테를 우러르며 모여들었을 것이다. 어쨌든 괴테는 장수했다. 단순히 오래 산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평론가 발레리가 나는 괴테의 엄청난 수명에 가장 놀랐다고 말했듯이
온갖 시련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 나날이 성숙해지는 생명 율동의 확실한 확대였다고 해도 좋다. 사랑과 창작 그리고 연극 활동을 위해 게테는 살고 또 살고 끝까지 살았다. 정체도 두려움도 나약함도 없이 그 삶에는 생애 청춘이라는 기계가 관철돼 있었다. 괴테가 그토록 대성한 비밀을 푸는 열쇠도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파란만장한 그 생애를 바라볼 때 나는 첫째 유례없는 지속력을 괴테의 특질로 꼽고 싶다. 일생의 대작 파우스트 지필에 60여 년에 걸친 세월을 쏟아붓는 에너지의 지속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많은 예술가가 젊은 나이에 꽃을 피우고 요절의 길을 걸은 데 반해 그 풍부하고 윤택한 성숙 과정은 빛을 발한다. 둘째 괴테는 비범한 직관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스케일의 크기도 그렇고 종합적으로도 파악하는 예리함도 그렇고 예술적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자연관이다. 괴테가 색채론 등에서 뉴턴으로 대표되는 근대 과학의 동향에 집요한 경고를 보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주객 대립을 골격으로 하는 근대 과학의 방법론이 무엇보다 자연에서 생명을 빼앗아버릴 위험성을 불법에서 설하는 의정부리론에도 통하는 안목으로 계속 비판했다. 그러나 괴테에게는 시인의 직관은 있어도 입증이 없었다. 근대 과학은 괴테의 비판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독주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물을 필요도 없다. 근대 과학 문명의 세태가 마침내 명백해지고 있는 지금 20세기 양자역학계의 권위자 하이젠베르크가 괴테의 자연관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나는 다시금 대시인의 날카로운 직관력을 생각하게 된다. 셋째, 괴테의 인격상에 생생히 나타나는 것은 퍼내고 퍼내도 끝이 없는 탄력적인 창조력이다. 괴테의 다채로운 인생편력도 고령에도 사랑의 몸을 불사르며 계속 글을 써내려간 모습도 창조를 향해 넘쳐 흐르는 내적 생명력의 발로였다. 괴테는 그 창조력을 데모니슈, 초자연적인 힘, 데모니슈한 것이라든가 엔델레키, 불멸의 사랑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문호의 깊은 종교성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괴테는 애제자 에커만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데몬의 피를 이어받아 몹시 강대해 인간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그리고 설령 인간은 자발적으로 행동한다고 믿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데몬의 몸을 바친다. 이런 경우에 인간은 때때로 한 단계 더 높은 세계 통치 체제의 도구, 다시 말해 신성한 영향을 받아들이는데 부끄럽지 않은 그릇으로도 여겨진다. 여기서 말한 인간과는 기독교와 명확히 선을 긋고 인간을 신에 비견할 만한 높은 위치에 두려 한다. 다름 아닌 인간이야말로 엔텔레키의 최연자이기 때문이다. 괴테의 파란만장한 세계는 그 축도라고도 할 수 있다. 젊은 괴테가 몸담은 슈투름 운투드랑은 문학에 그치지 않고 널리 구시대의 가치관을 부정하려는 팽배한 에너지의 분출이었다. 이 운동은 그 후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로 넘어가지만 그것은 한바탕 부는 바람도 아니고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도 아니었다. 생명을 깊은 곳에서 뒤흔드는 내적인 질풍노도였다고 생각한다. 중세의 질서를 나타내는 신곡과 근대의 거친 개막을 알리는 파우스트, 이 양극단에 위치한 두 봉우리를 새로운 연봉으로 연결하는 세기는 반드시 도래하리라 나는 믿는다. 그것은 이제 유럽사의 연장이라기보다 인류사의 희망의 여명을 알리는 효종이 돼야 할 것이다. 나의 인물관 제8장 괴테였습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